민영배가 왜 최고위원이 되어야 하냐. 민영배를 사람들이 너무 몰라요. 그래서 내가 하도 답답해서 찾다가 요거를 하나 봤습니다. 몇 개 클립을 선생님들한테 들려드릴 텐데요. 그 민영배가 어떤 사람인지 잘 드러나 있어요. 민영배 스스로 인터뷰한 내용인데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뉴스토마토 오늘자인데요. 박지훈 그 뉴스토마토 뉴스 인사이더 여기서 민영배하고 대담한 게 있는데 한 30분 정도 되는데 그걸 다 보려면 시간이 드니까 클립을 몇 개 제가 만들었는데 볼 수 있는 데까지 한번 봅시다. 자, 아직 뭐 권리당한 투표도 남았고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 서울하고 이제 전당대회 마지막이긴 하지만 지도부에 입성해야 된다. 그런 이유, 또 입성했을 때 목표라든지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슬로건이 정치검찰 해체, 네, 윤석열 정권 퇴출, 민영배가 앞장서겠습니다 이런 거였거든요. 네, 뭐 그 슬로건에서 아시겠지만 제가 지도부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검찰로부터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21대 들어와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른바 그 정치검찰 투쟁을 계속 해왔거든요. 네. 그 정치검찰 투쟁을 해왔는데 지금 8분 중에서 가장 실질적이고 그리고 행동력을 가지고 해온 그리고 나름대로 성과도 있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도부에 아마 이 정치검찰 해체 투쟁 전문가 한 사람 정도는 있어야 네. 앞으로 지금 다들 탄핵을 하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탄핵을 한다는 게 뭐 아시겠지만 제도적으로 보면 어떤 일정한 요건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탄핵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정권을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네. 정치검찰을 무너뜨리는 검찰. 먼저 이제 이 말을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그 높은 수준의 사고력인데 그 시스템적으로 지금 사고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시스템 사고가 뭔지는 모를 테지만 이 사람의 말하는 걸 잘 들어보면 시스템적으로 사고하는 거야. 탄핵해야 된다 그러지만 탄핵해야 된다고 말해서 탄핵이 되는 게 아니잖아. 그걸 하나하나 다 밟아서 탄핵의 절차로 들어가서 물러나게끔 만드는 이 시스템적 사고를 해줘야 되잖아. 모든 요소들을 다 맞춰서 글로 끌고 가야 되잖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국회의원들이 잘 못해. 얘네들은 그냥 어떻게 하면 가서 자기 얼굴, 이미지 이런 것만 좋게 만들려고만 수작들 부리지 민영배처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해야만 저것이 탄핵을 시킬 수 있다는 거를 말하는 사람이 드물어. 없어. 내가 그래서 민영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야. 나는 민영배가 탈당한다 그럴 때 저거 왜 탈당하지? 꼭 고생할 텐데. 내가 그러는데 그러고 보니까 진짜 그 탈당을 해서 상당히 많은 이 충격을 줬죠. 자, 계속 봅시다. 먼저 예. 제 표현을 하자면 검찰을 좀 손봐야 아하. 그래야 윤석열 정권이 좀 흔들릴 거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좀 그 균열이 나고 그러면서 이를테면 국힘 쪽에서도 좀 다른 의견들이 나와야 그래야 이제 탄핵에 이를 수 있을 테니까 우선 그게 실무적으로 가장 제가 명분으로 가장 중요하게 내세운 이유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8분이 다 수도권 출신이에요. 나머지 다 수도권입니다. 예. 저만 빼놓고 네. 7분이 다 수도권 출신이어서 이 지역의 목소리가 사실 반영되지 못하는 정당 이거 좀 걱정되거든요. 아하. 그래서 특히 이제 호남 쪽에서는 그동안 3번이나 도전을 했어요. 네. 선출직 최고위원회. 예. 근데 다 계속 떨어진 다 걸로 알고 떨어졌고 있습니다. 예. 그 전북, 전남, 광주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했는데 다 떨어졌고 이번에 이제 제가 4번째인데 그래도 호남이 전체 권리당원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곳이거든요. 민주당의 뭐 핵심 아니겠습니까? 뭐 예전엔 다 뭐 네. 광주를 뭐 민주당의 심장이라고 하고 예, 민주당의 예, 근거지라고 하고 예. 했는데 그런데 그런 데서 뭔가 그 대표성을 갖고 좀 지도부에 참여하는 그런 건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사실은 지금 이 8분의 이 후보자들 중에 네. 집권 경험 그러니까 뭐 지자체장을 해봤거나 정부 일을 해봤거나 네. 이런 집권 경험으로 보면 제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청와대 일을 했었고 네. 문재인 대통령 모시고도 했었고 그래서 그런 역량이 좀 필요할 거예요 앞으로. 특히 이제 이 정권이 언제까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집권 경험 있는 사람이 방향을 잡아가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 아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제 효용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예. 네,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당대표 선거는 좀 친명 일색 아니냐, 또 좀 몸이 건조하다. 또 그래서 일극체제 얘기까지 비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좀 볼? 요 일극체제에 대한 그 민영배의 생각을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그 이 사고력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한번 보세요. 보고 계십니까? 이게 참 다른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네. 그런 건데요. 일극체제란 말은 그럼 거꾸로 다른 말로 해서 다극체제,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세게 경쟁했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내분, 뭐 분열, 갈등 이런 표현으로 아마 공격을 했을걸요. 네. 지금 민주당이 이런 상황으로 온 이유가 뭔가 저는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봐요. 아하. 자, 민주당에서 뭔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이재명 전 대표, 이재명 후보를 집중적으로 검찰을 동원해서 공격을 하고 있지 예.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요,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서, 그러니까 내부에서 무슨 정책 결정을 해갈 때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대외적으로 정치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는 아마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면 오히려 굉장히 약화된, 그러니까 이 지리멸렬한 그런 모습으로 비칠걸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강력한 단일 대우가 이 정치 상황에서는 맞는 거고 필요하다. 그게 오히려. 당심인 거예요. 그럼 만약에 당원들이 여러 이 뭐 다극 체제를 만들려고 해서 네, 네. 나섰다면 이렇게 가지 않겠죠. 당원들이 지금 한 방향으로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죠. 이 상황에서는 이재명을 지켜내야 된다. 왜냐하면 부당하게 공격하고 있으니까. 네. 뭐 보셨겠지만 대장동 지금 3년째, 뭐 선거법 2년 반째, 뭐 관련한 법 그 재판이 아직 뭐 멀었어요. 몇 회까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예, 보도가 그리고 안 이게 됩니다. 누가 봐도 정치적 공격이구나 이걸 금방 알 수 있고. 그렇게 자꾸 이제 사법 리스크 하면서 이 일극체제와 연결시키는데 아하. 이거는 거꾸로죠, 완전히. 검찰 리스크인데 이 검찰 리스크를 정치권에서 민주당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쓰고 그 중심에 이재명을 놓으니까 네. 반대로 이제 저희 당원들은 이재명을 중심으로 뭉칠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예요. 아하. 사실 다른 말로 하면 저쪽은 이재명이 너무 두려운 거죠. 예. 이재명은 지난 이 대선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최고의 정치적 자산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걸 저쪽에서 계속 무너뜨리려고 해요. 왜? 자신들을 향해서 민주당이 활용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거든요. 아. 자신들을 공격하는 데 쓸 수 있는. 그래서 이걸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예전에 그 김대중 대통령을 그 후보 시절에 70년대부터 계속 80년대, 90년대까지 죽이려고 했던 거하고 그렇죠. 제가 보기엔 크게 다르지 않아요. DJ나 이재명 예. 대표나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니까 집중적으로 방어를 하고 그 중심으로 뭉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래서 명심이란 말은 사실 다른 말로 하면 당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당심이 당원들이 명심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당심이 명심이다. 네. 명심이 당심이고. 그럼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보수 언론이나 무슨 이 국힘이나 정치 검찰들의 공격하는 그 언어를 우리도 똑같이 사용하는 거는 그거는 저는 좀 비겁한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이 언론에 자주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민영배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일을 하고 있고 뭘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언론에 나오는 사람만 데리고 뭘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다시 또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거 내가 이건가?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라고 하면 네. 민영배 의원님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뭐 기억나시겠지만 우리 시청자분들 지난 그 검찰 개혁 완수를 위해서 탈당까지 했던 거잖아요. 탈당하는 게 사실 검수완박이죠. 쉽지 않잖아요, 사실은. 검수완박 당시 그 법안 때문에 사실 그런 결정하는 게 사실 또 돌아오는 과정에서도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마음적으로 어려운 것도 많았었고요. 사실 제 주변에서 모두 반대했어요. 네. 근데 저는 그때 글쎄 내가 정치인으로서 이런 기회가 또 있겠나 다시 오지 않을 것 같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광주 분들이 이거를 제 지역구 분들이 이거를 호남 분들이 이거를 결코 잘못했다 그러지 않을 것 같다. 아, 해도 괜찮다. 예, 오히려 더 제대로 해라. 검찰개혁 제대로 해라. 그런 요구였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냥 그 다음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아. 지금 이 순간에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특히 호남 정치인으로서 내가 싸우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하다. 네. 적극적으로 싸워야 된다. 그래서 저희 참모 보좌진들은
그 복당하기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네, 복당하기 힘들 겁니다. 그러던데 네. 글쎄 내가 복당을 하지 못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 정치인으로서 이 상황에서 나한테 지금 이런 기회가 생겼는데 네. 이걸 비켜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거다. 그런데 이제 3번 정도 제가 복당을 못하고 1년 한 1개월 정도 지나서 복당했거든요. 네. 이게 참 절묘한 게 그게 이재명 대표가 대표 체제로 되면서 제가 복당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하셨군요. 그전에는 계속 무슨 이유를 대는데 제가 보기에는 헌재 결론이 뻔히 정해져 있는데 네. 복당을 안 시키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때 민주당의 가장 그 위험한 DNA를 본 거예요. 위험하다는 건 어떤 DNA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확하게 그래서 민정배가 위험한 DNA라고 말했는데 나는 그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이 친문 세력들의 비겁한 DNA 나는 그게 보였어요. 근데 위험한 DNA라고 그러니까 계속 한번 봅시다. 뭐 때문에 그러는지. 모순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이걸 예. 돌파하고 정면으로 맞닥뜨려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하. 자꾸 주춤거리고 눈치 보고 있지도 않은 역풍 걱정하고 그런 게 예를 들면요. 제가 몇 번 그런 경험을 봤는데 네. 조국 장관 인사청문회 때 갑자기 윤석열 한동훈조가 네. 압수수색을 30몇 군데를 동시에 막 새벽까지 좀 했잖아요. 문제가 좀 된다고 했었는데. 그때서는 박상기 장관이 예. 수사 지휘를 했어야 된다고 봐요. 맞아요. 이게 박상기가 아주 멍청한 인간이란 말이야. 이거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결정적인 도전이잖아. 탄핵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것은 그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내가 그래서 민영배 의원의 그 사고력 수준이 다른 의원들하고 그 수준 차이가 확 나요. 총장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반발을 하면 사표를 다 수리하면 끝이에요. 즉 진압을 했어야 돼요. 그때 네. 이를테면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정부의 정면으로 쿠데타를 일으킨 거거든요. 누가 봐도 쿠데타인데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이해하는 게 맞는데. 진압을 못했어요. 예, 맞아요. 그때도 역풍 걱정한 거예요. 결국 지금 그래서 윤석열 정부로 온 거잖아요. 두 번째 그때 제가 올라가서. 그런 게 예. 제가 윤석열 총장하고 네. 검찰총장이죠. 추미애 장관이 부딪힐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제가 징계뭐 보기에는 등등으로. 윤석열 총장이 분명하게 잘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당시에 윤석열 총장 탄핵을 주장했어요. 네. 근데 그때도 주춤거리고 역풍 걱정하고 오히려 추미애 장관이 사퇴를 했습니다. 그렇죠. 중도 민심 여쭤보고 사실 이것을요 정권 뺏길 때까지 계속 한 거예요. 아, 반복한 겁니까? 그렇죠. 민주당은? 그 뒤에 의원님 보시기에는 그게 잘못했다는 거네요. DNA. 당연히요. 예. 그리고 나서요 정권을 뺏겼어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제가 그 검수완박을 네. 탈당한 건데 그때도 봐보십시오. 그때도 안 될 것 같았었어요. 조정. 자, 제가 탈당을 딱 하니까 어떻게 됐냐면 네. 민주당이 원래 야성을 찾아서 네. 강경하게 이걸 처리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탈당하고 이틀 만에 합의문이 나온 거 아닙니까? 네. 사실 그 합의대로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합의를 이틀 만에 깹니다. 예. 권성동 그 원내대표가 공식 웃겨요. 저는 사실 그 당시에 권 대표가 그렇게 할 때, 여권에 검사 출신 중에 괜찮은 의원이 있네 생각했어요. 그 합의하는 걸 보고. 예. 검수완박을 완전히 6개월 뒤에는 하겠다는 맞아요. 거였거든요. 맞아요. 하려고 원래 했다가 나중에 이 합의문에 역사적인 합의문이라고 박병석 의장이 그랬는데 네. 이 합의문의 첫 번째 문장이 뭐냐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 했어요. 첫 번째 문장이. 매우 중요한 얘기인데. 그리고 거기서 일단 1차로 6개 범죄 중에서 수사 대상을 네. 2개로 줄여놓고 예. 6개월 이내에 특위를 꾸려서 완전히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고 합의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때 그걸 파기했지 않습니까? 네. 네. 이제 민영배가 어떤 일을 했는지 잘 아시겠죠.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 자, 그 다음 봅시다. 그걸 파기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파기했을 때 기억이 나세요? 저는 정말 그때부터 이해를 못했어요. 저쪽에서 그렇게 이틀 만에 파기를 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법사위 넘겨주면 안 돼요. 근데 1년 전에 한 약속이거든요. 그게 무슨 우회주의입니까? 저쪽에서 우회주의를 파기하고 있는데 네. 의회에서 이렇게 중요한 합의를 했는데 그걸 파기했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같이 해야 되는데 더 세게 계속 대응을 원칙적으로 계속 나가니까 더 세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무슨 국회가 조금 국민이 그 당시가 뭐냐면 제가 그 새로 이제 정부를 구성하려고 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 위해서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 시절이에요. 들어서기 위해서 인사청문회 할 때요. 제가 인사청문회 준비 TF에 단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한동훈 같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제가 보기에는
인사청문회 보이콧해야 돼요. 왜냐하면 국회에다 대고 무슨 야반 도준이 그런 식으로 그렇죠. 비난을 하고 있는 정치를 하고 있던 검사를 정치 검사를 어떻게 법무부 장관으로 한다 그러면 저 쿠데타 세력이 정면으로 등장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알아서 해라. 국회로서는 이 쿠데타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막았어요. 법무장관 안 돼. 보이콧. 근데 제가 보이콧하자 그러니까 단장으로서 보이콧하자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아니 국회가 떠들고 더 문제를 토론하고 뭐 이런 의회주의. 아니 보이콧하는 것이 훨씬 더 센 거죠. 법사위. 네. 1년 전에 한 약속을 의회 민주주의 어쩌면서 네. 법사위. 아니 법사위를 왜 넘겨줍니까? 그러고 나서 법사위 위원장 김도읍 위원장을 넘기면서 그러면서 망한 거예요 민주당이.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네. 그것뿐만 아니에요. 네. 한덕수 총리 제가 보기에는 그 총리는 인준하면 안 되는 총리예요. 아하, 예. 근데 그때도 또 여론이 어쩌고 중도 민심이 어쩌고 역풍 어쩌고 하면서 또 인준한 거예요. 네. 저 같았으면요 한 3번 정도는 주저앉혔을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발목대기를 분질러 놔야 된다 그랬더니 알고 그것도 있습니다. 무슨 저 예. 막말이라고 그러던데 예. 아니 발목을 잡아도 시원찮을 판에 발목을 못 잡고 예. 정부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 검찰 쿠데타 정부가 멀쩡하게 등장하더라고. 아니 세상에 세계 어느 나라에 10달 전에 검사했던 사람이 10달 후에 대통령 한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지금 말씀대로 이런 어떤 그 마음 민주당에서 좀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그 원정주의적인 것들을 좀 그 역풍 걱정하는 그, 예. 그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그거를 극복할 수 있다. 최고위 들어가시면. 그거를 극복해야 돼. 요즘 보세요. 착한 아이 컴플렉스이 좋네요. 예. 요즘 보세요. 아니 우리 법사위원장, 법사위하고 가방이 가방위원장 예. 그때하고 지금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천지 차이입니다, 사실은. 근데 왜 이런 투쟁을 이제 하느냐? 민주당이 입법 권력을 다수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왜 이제야 이렇게 하게 되냐고. 사실 지난 2년간 그 전 2년간 민주당이 너무 조심스럽고 너무 주춤거리다가 네. 그리고 계속 좌고우면하다가 사실 길을 놓친 거예요. 최고위 가시면 색깔 DNA 바꿀 수 아니 있어요. 그러려고 가는 뭐 겁니다. 다른 후보들도 좀 그런 색깔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다행이죠. 예. 제가 안 가도 그렇습니까? 이번에는 예. 잘들 하시겠다. 하실 것이다. 그렇지만 민영배 의원님이 가면 가시면 조금 더 잘하실 것이다. 조금 더 적절할 정치 텐데. 검찰 해체한테는 내가 전문가다. 네. 민영배가 어떤 사람인지 잘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반밖에 클립을 사실 봅시다. 안 지났어요. 네, 아직 반도 안 그래서 지났어요. 지금 남은 게 뭐 네.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당원 여러분들 많이 알겠지만 서울 남았고요. 자, 일반 여론조사가 되게 중요합니다. 30% 남았어요, 이게. 이걸로 근데 사실 이게- 결정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 여론조사가 제가 해보니까 네. 여론조사 혹시 자세히 보셨으면 제가 2등으로 계속 나오는 조사가 있고 네. 5, 6등으로 나오는 그리고 제가 조사가 그 있어요. 질문 한번 드려보려고 왜 2등 차이가 좀 나는데요? 이게요. 저희가 여론조사가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이걸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다른 선출직 저희들이 여론조사 할 때는 예. 한 사람한테 한 사람 후보 지지하는 후보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두 표니까. 투표를 하듯이 아하. 그래서 이게 말은 여론조사로 돼 있는데 예. 여론조사 투표예요. 투표네요. 예. 그래서 이게 2,000명씩 두 세트 하는데 예, 예. 그냥 2,000명씩 한 세트씩만 하면 제가 성적이 괜찮아요. 즉 2차적으로 저를 선택하는 그러니까 일단 1번 선택하고 나서 예. 2번 선택하는 게 네. 제가 좀 약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여론조사가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1번, 2번에 최소한 1번도 되고 2번도 되고 하면 제일 좋은데. 저희 2번이 약해요. 2번이 안 된다. 1번으로도 잘 되는데. 그러니까 저를 정확하게 아는 분들은 그렇지 민영배 정도가 가서 한번 지도부에 홍보해 가서 주십시오. 1번, 2번 다 좋다 이렇게 말씀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2번도 네. 2번으로도 저를 좀 고려해 주십시오. 1번으로 다른 분들을 선택하시더라도 두 표니까. 2번도, 예. 2번도 똑같은 표입니다. 사실 1번 표하고 2번 표하고 똑같은 표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정말 지지하는 한 분이 있으면 그 한 분 하고 예. 두 번째에 또 민영배를 좀 민영배 봐주시면- 후보를 선택을 해주라 예. 그 말씀이네요. 제가 8명 후보 중에 유일하게 집권 경험이 좀 있는 그렇죠. 편이에요. 예. 청와대에서 2번 민주당 대통령 모시고 일을 했고 그리고 지자체장도 해봤고 네. 그래서 집권 경험이 좀 있습니다. 아마 나중에 이게 꼭 필요할 겁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상황이 오게 되면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이재명 고려하셔서 대표하고 그 호흡도 좋은 겁니까? 이재명 대표하고는 사실은 아시잖아요. 제가 그 호남의 국회의원 중에 처음으로 제가 그 당시에는 대세가 이재명 네. 지사가 아니었는데 네. 처음으로 지지를 했었죠. 아하. 그게 벌써 2021년이니까요. 2021년 초니까요. 저는 그때 그 이재명의 정치 철학, 이 공적 마인드하고 다른 분들하고를 비교해서 당시에 제가 선택했을 때는 두 가지 크게 이유가 있었어요. 네. 하나는 정치 철학의 문제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다른 분들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거의 0%에 수렴하고 그나마 조금 가능성이 있는 건 당시에는 이재명 지사였어요. 지사였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당시에 대선을 이기기 정말 어려웠던 게 기억나시죠?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에 네. 내지 말았어야 되거든요. 네. 후보를 당시에. 다 져버렸죠. 그래서. 예. 그래서 완패를 하고 났기 때문에 대선을 우리가 이기는 정말 저쪽에 적당한 대통령감이 없었기 때문에 거의 저희들이 비슷하게 해볼 수 가는 거죠. 예. 있었지 굉장히 정치적인 여건은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그때 저는 과감하게 정확하게 사실은 이재명 지지를 한 거죠. 네. 그래서 그 전에도 사실은 제가 구청장 할 때 성남시장을 하셨잖아요. 네. 같은 아, 자치단체장으로서 그러네요. 예. 서로 정책을 좀 많이 경험이, 받아 예. 심지어 그런 말씀도 하셨죠. 사실은 민영배 부청장이 하던 그런 지자체 정책들을 받았다. 성남에서 많이 받았다. 그런 얘기도 알겠습니다. 가끔 하시고 그러셨는데요. 그 호흡 맞추는 거는 예. 뭐 저하고 지금도 오늘 그렇고요. 저희 방송에서는 많은 분들이 오늘 바꿨다라는 분도 있고요. 배동호님은 개혁에 꼭 필요한 사람은 민영배 같은 분이다라고. 실제로 그런데 온라인에 제가 굉장히 약하다, 친화적이지 못하다는 말씀이 인지도가 그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진작에 좀 뉴스 인사이드에 나오셨어야 되는데 이 생각이 들기도 제가 하고. 사실은 잘 예. 그런 생각을 잘 못하고 예. 선거 준비를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아니 설마 4등 안에 못 들겠냐. 사실 이재명 대표께서 저한테 선출직으로 오시라 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제가 그랬죠. 그 당시에 설마 4등 안에 못 들겠어요. 아, 그런데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해보니까 저 의외로 민영배 정치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오늘 근데 제 탓이죠. 많이 들어서 많이 이해됐다라고. 널리 좀 하고 계십니다. 퍼뜨려 주십시오. 예. 오늘 시간이 좀 다 돼서 예. 여기까지. 네. 들어서 아시겠지만, 정치인으로서의 민영배의 삶을 보라는 거예요. 뭐, 누구를 만났니? 어떻게 해서 무슨 조폭과 연락이 된다느니, 뭐든, 아이고, 누구를 만났는지, 누구하고 사진을 찍었느니, 뭐. 이 광산구청장서부터 지금까지 오는 이 경로를 쭉 보면 민영배가 어떤 삶을 정치인으로서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고 누구보다도 그 시대 정신 그다음에 시민들이 뭘 원하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걸 반영하려고 자기 몸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그런 희생 정신이 없이 어떻게 국민의 머슴 노릇을 하냐 말이야. 이 멋쟁이들 이거 문제야, 문제에. 멋만 내고 뭐 멋있게 연설하고 말하는 거 들어보면 좀 어눌한 데가 있어요. 근데 글은 잘 써. 이 글 쓰는 게 보통 어려운 정신 능력이 아닌데 내가 책을 보고 내가 생각했던 그런 수준의 글을 써내더라고. 그걸 보고 내가 민영배를 다시 생각하게 됐는데 이번에 나온다 그러는데 나도 5등 안에야 들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웬걸. 그러니까 연설 어디서 잘하고 못하고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삶이 어떠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